어머니, 제발 우리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74세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새벽 4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노인은 깨진 우산 하나도 없이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아침 며느리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큰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됐으며 그들이 빼앗은 12억짜리 집은 단 하루 만에 다시 노인의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 유언장 하나가 공개되자 아들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순옥, 올해 74,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운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큰아들 태주는 중학생이었고 작은아들 태식은 겨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옥의 삶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병원 청소를 했습니다. 손가락은 굽어갔고 무릎은 매일 부었습니다. 그래도 순옥은 웃었습니다.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된다. 그 말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큰아들 태주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은아들 태식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두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순옥 씨, 이제 고생 끝났네. 그럴 때마다 순옥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그게 내 복이지요. 하지만 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태준이 결혼한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저는 어머니 같은 분 만나서 너무 든든해요. 순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긴 게 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은주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또예요? 요즘 누가 이런 냄새나는 된장찌개 먹어요? 애들 앞에서 사투리 좀 쓰지 마세요. 처음엔 순옥도 그냥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음식도 덜 짜게 만들고 말도 줄이고 옷도 깨끗한 것만 골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주의 무시는 점점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 오면 방에 계세요.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저 너무 힘들어요. 순옥은 가슴이 아팠지만 큰아들 태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그저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진명에 좀 내 앞으로 바꾸면 안 돼? 순옥은 놀랐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처음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2층 양옥집.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우풍이 들었지만 순옥에게는 인생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야. 엄마 명의로 있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은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친아들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왜 내 아들을 못 믿겠니? 그렇게 순옥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지킨 집을 한순간에 넘겨주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은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순옥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명의가 넘어간 뒤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옥의 방에는 난방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에는 늘 남은 반찬만 올라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랬어. 그 말을 들은 순옥은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미안하다. 순옥은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에게도 미안했고, 며느리에게도 미안했고, 손주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안해야 할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밤, 순옥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겨우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좀 이상하다. 태준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병원 가자는 소리예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일 가요. 지금 응급실 가면 돈 많이 나와. 순옥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돈, 결국 또 돈이었습니다. 순옥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못 살겠어. 요양원 보내. 태준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안 가겠다고 하면? 은주가 웃었습니다. 치매 검사받게 하면 되지. 요즘 이상하다고 하면 돼. 집도 이제 우리 거잖아. 순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래 사시면 우리만 힘들어. 보험도 있잖아. 그 순간 순옥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순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들으셨으면 더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짐이었구나. 하지만 은주와 태주는 몰랐습니다. 순옥이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엔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엄마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기다렸다. 그 증거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순옥은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진단서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포건한 날은 날짜를 적었습니다. 밥을 주지 않은 날도 적었습니다. 난방을 끄는 날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 순옥 남편의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순옥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도윤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그래도 내 아들인데. 도윤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믿고 싶은 법이니까요. 그런데 순옥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남긴 작은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오래전 투자했던 회사의 지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던 회사.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지분 가치는 수십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사실을 아들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할까봐.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래서 순옥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자식들이 가난한 엄마도 사랑해 주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며칠 뒤 태준과 은주는 순옥을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은주는 일부러 순옥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요양원 가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보내드릴까요? 순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으냐? 은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요? 네.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숨막혀요. 순옥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그러니? 태준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은 움찔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던 엄마가 처음으로 선을 그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은주는 순옥의 짐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요양원 가기 싫으면 나가세요.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순옥은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차가웠습니다. 순옥은 남편 사진이 든 작은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 참을게요. 그 순간 골목 끝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 변호사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순옥은 쓰러지듯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시작하자. 다음 날 오전 태준의 회사에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은주의 직장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집 앞에는 경찰차가 섰습니다.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도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단정한 코트를 입은 순옥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떨리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태준 씨, 귀하는 고령의 모친에게 재산 이전을 강요하고 부양 의무를 방기했으며 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정황이 있습니다.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순옥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오래 사시면 우리만 힘들어. 치매 검사받게 하면 되지. 집도 이제 우리 거잖아. 태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은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길. 그런데 너희는 끝까지 나를 버렸다.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예 이전 당시 순옥의 건강 상태, 진료 기록, 심리 압박 정황, 그리고 은주가 순옥에게 보낸 문자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 들어갑니다. 추가로 학대 및 협박 관련 자료도 제출합니다.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은주가 시켜서. 그 말에 순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남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편이기 전에 아들이었다. 그런데 둘 다 실패했다. 은주는 뒤늦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미쳤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순옥은 물었습니다. 내가 비 맞고 쫓겨났을 때도 그렇게 말했니?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태주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은주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머니 재산 뺏고 쫓아낸 집, 손주들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어른들의 잘못을 담지 말아라.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다. 할머니는 너희가 좋은 어른이 되길 바란다. 그 편지를 받은 손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죄송해요. 순옥은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순옥은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순옥은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노인일 때도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도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순옥은 말했습니다. 결과는 아프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순옥은 마지막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태준과 은주도 불렀습니다. 작은 아들 태식도 불렀습니다. 태식은 형과 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에게 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순옥은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늘 마음이 먼저였지. 그거면 됐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태식에게, 하나는 도윤에게. 태주는 자신에게도 무언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줄 것은 없다.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순옥은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미 다 줬다. 내 젊음도, 내 피도, 내 집도, 내 믿음도.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걸 버렸다. 태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순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식당 사장님, 병원 청소 동료들,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순옥을 기억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겼어. 평생 고생만 하다 갔네. 태주는 영정사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쁜 놈이었어. 은주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 박순옥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한다고도 말하지 않겠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은주야, 내가 나를 어머니라 부른 시간보다 짐이라 부른 시간이 더 길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언젠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태식아, 가난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엄마에게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내 재산은 전부 독거노인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써다오. 내 이름으로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라. 나처럼 혼자 밥 먹는 노인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짓밟을 권리는 없다. 살아있을 때 외면한 손은 죽은 뒤 붙잡아도 닿지 않는다.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한 번만 다시 와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옥의 이름으로 작은 무료 급식소가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의 따뜻한 밥상. 그곳에는 매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국, 갓 지은 밥, 그리고 벽에 걸린 순옥의 사진.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누군가에게는 주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그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도윤은 법률 상담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매주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매주 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했던 일을 이제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태주는 급식소 문 앞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비 맞고 서 있던 엄마를 내가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순옥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많은 사람의 따뜻한 밥상으로 남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감옥이 아닙니다. 평생 후회하며 자기 죄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잡아야 합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리 울어도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태준을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